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 읽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K 품격과 진정한 가치를 깨닫다. 방콕의 상류층 출신 여성이 중국 초호화 호텔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요? 중국 상해의 초호화 럭셔리 호텔에서 화려한 중국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실체를 목격한 태국 상류층 자제인 그녀.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과 몇 년 전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깔끔하고 품격 있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시내 통러라는 곳에서 여행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나린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는 태국 엘리트 사업가 집안의 둘째 딸로 방콕의 통러 지역에서 자랐어요. 자랑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가족은 대대로 방콕에서 보석상을 운영해왔는데 아버지와 삼촌분들은 물론 첫째 오빠까지 미국의 GIA라는 유명한 보석 전문 학교를 졸업했죠. 특히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셔서 시작하신 나리 제스는 현재 방콕 내 최고급 보석상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태국 사회는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 평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위층인 재력가 집안들은 주로 방콕의 통러, 트럭 나라이 같은 고급 주거 지역에 살면서 자녀들을 하론 국제학교나 방콕 파타나 같은 최상위권 국제학교에 보내죠.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하버드로 유학을 가고 TV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학교 졸업 후 귀국한 뒤에는 가업을 잇거나 대기업 임원이 됩니다. 사실 저희 집은 이런 상위 1% 그룹에 속해 있었죠. 방콕의 중심가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매년 여름마다 스위스나 프랑스로 휴가를 다녔고 수영장이 딸린 별장이 있는 후아인에서 주말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게 항상 특권은 책임을 동반한다고 가르치셨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영국이나 미국의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바라셨고 실제로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집안 자녀들은 경영학이나 금융을 전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하지만 우연히 접한 한국 문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나리나, 우리 집안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서라도 오빠랑 보석상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설득하시기도 했고 한국 놀러 다니면서 한국어는 취미로 배우는 게 어떠니라며 저와의 타협점을 계속 찾으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어차피 평생 경제적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태국 최고의 명문대인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럭셔리 여행 전문 컨설턴트로서 저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모아놓은 방콕의 아속이라는 지역에서 말이죠. 40층짜리 럭셔리 아파트의 제 집 테라스에서는 방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와요. 매일 아침 테라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입니다. 특히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 폴 베이커리의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마치 제가 강남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해요. 하지만 가끔은 한국의 믹스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한국과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롱 국제학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친구가 들려준 방탄소년단의 스프링 데이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영어 가사와 함께 수록된 한국어 가사를 보며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찾아듣기 시작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한국어 공부에 전념했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최고의 한국어 학원에서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었고 방학 때마다 서울의 고급 어학원에서 단기 연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취득했고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태국은 마이 펜라이 괜찮아요. 처럼 느긋하고 여유로운 문화가 통상적이지만 반대적인 한국의 이런 진취적인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죠. 덕분에 저는 가업을 잊지 않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곧바로 럭셔리 여행사에 취직했어요. 제가 가진 국제적인 감각과 한국어 실력은 큰 장점이 되었죠. 특히 저는 태국의 상류층 고객들에게 한국의 프리미엄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데 되어 있었어요. 강남의 프리미엄 성형외과 상담부터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예약, 청담동 명품, 쇼핑 컨설팅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최고급 서비스만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한국을 12번이나 방문했어요. 매번 새로운 경험을 했고 가도 항상 한국은 새로운 곳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재작년 가을 여행이었습니다. 리츠칼튼 서울에서 머무르며 아침마다 조식을 즐겼고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과거와 현대를 조화롭게 재해석된 한식의 진수를 맛보았죠. 유명 한복 디자이너 선생님의 맞춤 한복을 입고 인사동과 경복궁을 거닐었을 때는 마치 제가 조선시대의 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2년 말부터 상황이 급격히 안 좋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취업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것이 저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2022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12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이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생활환경이나 근무 환경을 따지더라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태국의 약 6배에 달하다 보니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선택했던 거죠. 특히 2023년 초반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제주도의 양식장에서 20명이 넘는 태국인 관광객들이 불법 취업한 것이 적발되었고 경기도의 한 공단에서는 위조된 서류로 취업한 50여 명의 태국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조직적인 브로커들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여행사들이 SNS에 한국 관광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놀면서 돈 버는 한국 같은 광고를 버젓이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죠. 2023년 상반기에만 무단 이탈, 절도, 폭력 등으로 적발된 태국인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태국인들에게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방콕의 유명 백화점 체인 소유주의 딸이자 제 절친한 친구가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서야 이 문제가 저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여행사의 VIP 고객들도 하나둘씩 한국 여행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나린 씨, 미국이나 유럽을 가도 이런 취급은 받지 않는데 굳이 이런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가야 하나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심지어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조차 까다로운 심사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던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 수량이 중국 여행을 제안했어요. 당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한국 대신 중국 여행을 적극 추천하고 있었고 중국 정부 역시 파격적인 관광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고려도 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지만 당시 저는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수량이 보여준 상해와 항저우 패키지는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상해의 아만 호텔과 항저우의 파크 하얏트 포함한 5성급 호텔들을 3성급의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미슐랭 레스토랑의 식사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죠. 게다가 상해의 한인타운 방문도 예정되어 있어서 한국에 가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한참을 고민했어요. 중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제가 사랑하는 한국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방문이 불가능했고 이대로 계속 그리워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죠.
결국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친구 수량과의 중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상해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깊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특히 투스칼 아만 호텔은 세계적인 럭셔리 체인 호텔으로서 1박에 3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그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유명했죠. 화려한 금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호화스럽고 놀라운 중국의 발전상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은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죠. 저와 제 친구는 체크인을 기다리는 동안 제 앞에 선 중국 가족이 너무나 믿기 힘든 광경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에르메스 가방과 루이비통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젊은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아이의 바지를 내리더니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이었죠. 이게 말이 돼? 저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친구에게 말했어요. 더군다나 화장실에서 고작 5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50m도 아니고 50km도 아니고 5m인데 말이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지만 곧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호텔 직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청소부를 불렀고 다른 투숙객들도 그저 고개를 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울 시내 어느 호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다음 날 2호선 지하철을 타고 난징동로로 향하던 중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이 노트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가 큰 소리로 욕설을 외치더니 옆자리 승객의 다리를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에 바빴죠. 일부는 심지어 웃으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와중에 피해자인 옆자리 승객은 그저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보던 질서 정연하고 조용한 풍경이 그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와이탄 인근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초고가의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입구에서부터 무제 샴페인으로 맞이하고 각 코스마다 조명과 음악이 바뀌는 등 최고급 다이닝을 표방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트러플 사진 찍겠다며 요리를 들고 이리저리 자세를 취하다가 그만 접시째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는데 그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다시 가져다 주세요. 사진 못 찍었어요 라고 요구했죠. 서울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험했던 고급스러운 식사 예절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IFC 모래 명품관에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안에 자리 잡은 이곳은 상해에서 가장 비싼 명품관으로 샤넬 매장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클래식 플랫백을 구경하던 한 고객이 갑자기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었어요. 새하얀 대리석 바닥에 가방이 나뒹구는 순간 매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고 이렇게 해도 상품성이 떨어지나 보자라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가방을 발로 밀어버렸어요. 매장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제지하자 내가 살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결국 그 가방은 구매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명품관에서 보았던 품위 있는 쇼핑 문화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도 중국인 관광객들로 같은 현실이겠지만요. 다음 날 파크 하얏트 호텔의 102층 조식당에서 마주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상해의 아침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특급 호텔의 시그니처 레스토랑이에요. 1인당 15만 원이 넘는 조식 뷔페로 최고급 식자재와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창가 자리에 앉은 한 가족이 믿기 힘든 행동을 보였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갑자기 식사 도중 테이블에 토사물을 쏟았는데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는커녕 발로 토사물을 의자 밑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옆 테이블 손님들도 불쾌한 기색 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경험했던 점잖고 품격 있는 식사 예절이 더욱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고급 쇼핑몰 화장실에서 겪은 일은 말로 설명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곳은 상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아트몰로 유명한데요. 화장실은 마치 작은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또 다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면대에서 한 여성이 거품을 갓 채 머리를 감고 있었고, 옆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양치를 하며 사방으로 물을 튀기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프라다와 구찌 쇼핑백을 든 중년 여성이 변기 위에 올라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말이죠. 서울의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경험했던 깔끔하고 정돈된 화장실 문화가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상해 한인타운에서의 경험은 실망을 넘어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맛과 혼을 담달하며 거창한 현수막을 내건 식당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어요. 불맛난 김치찌개는 중국식 고추기름으로 맛을 낸 듯한 붉은 국물의 재료도 스팸과 두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는 배추가 아닌 양배추를 고춧가루에 절인 수준이었고, 밑반찬들은 하나같이 중국식으로 변형되어 있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종업원의 태도였습니다. 저희가 원조인 한국 것보다 더 맛있어요 라며 당당히 말하는 모습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서울에서 즐겼던 정갈한 한식의 맛과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간절히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해의 야경은 분명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자연스레 떠오르는 건 명동의 밤거리였죠. 질서정연하게 줄 지어 기다리는 사람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친절한 상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항저우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도 문화적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큰 소리로 동영상을 틀어놓은 승객들, 여기저기서 들리는 통화 소리, 자연스레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시우 호수의 자연 경관은 아름다웠지만 무질서한 관광객들과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그 아름다움을 반감시켰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보았던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돌아보았어요. 중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화려한 포장지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시민 의식도 균형 잡힌 성숙한 발전을 이룬 나라였죠. 방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오늘도 태국의 한 뉴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대화에 성공한 나라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서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시민의식도 함께 발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더군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제가 본 한국은 단순히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완벽한 지하철 시스템, 늦은 밤에도 안전한 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다음 달 한국 입국 심사 신청서가 놓여 있어요. 이번에는 꼭 통과하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언젠가 다시 찾게 될 서울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발견하게 되겠죠.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국을 갈 수 없지만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추억을 만들 날을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준비하려고 해요. 한국을 향한 저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깊이 있게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제 고객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번 중국 여행은 끝났지만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을 그리워하는 이 시간이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 거예요.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반짝이는 한강,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들, 활기 넘치는 홍대의 거리, 이 모든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오늘도 아쉬움으로 다음을 기약합니다. 오늘의 감동 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 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